그렇죠? 자,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취득 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재고 자산의 취득 시점이라는 거, 얘는 우리 본연의 보유 목적인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그래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 시점을 결정하는 이유가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경비들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발생 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발생했을 때. 자, 그럼 자, 예를 들면 자, 운반비가 있어요. 이 운반비는 500번대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이런 시험에 나왔을 때 자, 운반비를 이야기하면 자, 당연히 우리가 판매하고 관련된 거는 800번대의 운반비를 사용을 하겠죠. 그죠? 판매할 때 우리가 운반비를 부담을 하면 그럼 500번대 운반비는 쓸 거냐라고 생각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창고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재료든 뭐들 뭔가를 구입을 하죠. 여기에 딱 창고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온 이 지점이 취득 시점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취득 시점이 끝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이나 판매나 뭔가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이미 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이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운반비를 생각했을 땐 우리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아니면 안 들어갈 거죠. 그러면 얘는 500번대의 운반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나왔을 때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 취득 시점이 언제지? 여기 왔네. 그 위에 들어갔으면 얘는 원가 포함되는 거 아니야. 비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얘 물건 만드는 거 파는 거 아니네. 포함해야지라고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일단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 판매되었을 때의 비용으로 대응원가로 비용이 되겠다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고자산은 만들어서 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 될 거야. 근데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를 해뒀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의 대응원가로 비용되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라는 거에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원래 물건 사올 때에 자, 그런 눈빛 좋아요. 뭐라고 하는 눈빛 하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상품을 지금 500원짜리를 사요. 500원짜리를 사요. 근데 이 상품 취득하는데 택배비가 100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판매를 해요. 판매를 1000원에 해요. 자, 그럼 얘 얼마의 이익이 나오죠? 400원의 이익이라는 건 우리 상식으로 누구나 생각해도 400원이죠. 근데 얘를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얘를 샀어요. 그리고 얘를 12월 1일 날 택배비가 들어갔고, 그럼 얘 판매를 1월 5일 날 했어요. 1월 5일 날 했는데 만약에 얘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이 해에 비용이 되어버리고 얘는 원가로 500원 남아서 이 다음 연도의 이익은 5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그냥 합쳐서 600원이라고 상품이라고 써뒀다가 얘 팔렸을 때 1월 원래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600원이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 얘는 영업 비용이에요. 우리 회계상에서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집합 계정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잖아. 그게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된 거예요. 매출 원가는 비용인데 자산으로 처리해뒀다가 팔렸을 때 얘가 되는 거죠. 600원으로. 그럼 지금 이 100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시가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의 비용이 된다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수익 실현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근데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간 거는 그냥 즉시 발생 시점에 비용을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수익 비용 문제도 다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원가의 재고자산에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그냥 같이 이야기해 보면 취득할 때 먼저 물건을 사면 물건 가격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물건을 우리한테 우리 공장이든 창고든 들어오는 운송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운송보험 같은 걸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운송보험도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도착을 했어요. 물건 내려야 되겠죠. 내리는 하역비도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물건을 수입했어요. 자, 관세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관세도 뭔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거면 취득시 부대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원재료 수입하는데 관세가 들어가면 원재료라고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 안 샀으면 그게 안 들어갈 거거든. 자, 우리 매입매출 전표할 때 관세 이야기하죠.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거고 관세는 돌려는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돌려준다는 건 우리나라가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거면 수출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세만 부담하면 안 하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해서 가공하고 수출하면 그때 수입할 때 들었던 관세는 돌려줘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세법이. 근데 그런 건 관세 환급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취득원가는 우리 책에서도 짧게 한 줄 적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매입매출 전표할 때 인지하자고. 그래서 우리 그 수입할 때 보면 부가가치세만 환급되는 거면 부가세 대급금이고 관세나 통관제 비용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원재료다 아니면 아직 안 들어온 거면 뭐 미착품이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아래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는 결산용이에요. 자, 우리 회계 1급 시험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금액을 쓰죠. 그 기말 재고자산 자 금액을 쓰는 이유가 뭐죠? 또 다른 매출 원가를 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쓴 기억 나시죠? 우리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자, 우리 그냥 만드는 것까지 안 볼 거니까 상품 가지고 보면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예요. 그럼 우리는 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바로 매출 원가를 대응을 안 하고 물건 팔았을 때는 그냥 매출 수익만 인식해 놓고 기말에 한 방에 매출 원가 산정할 거예요. 맞죠? 우리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만 하지 얘 얼마짜리인지 매출 원가 분개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얼마에 사온 건지 일일이 그때마다 계산하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팔 때는 수익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기말에 한 번에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결산할 때 써준 기말 재고 자산이 이거예요.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이면 기초는 우리 장부에 당연히 재무 상태표에 있겠죠. 기초가 예를 들어 1,000원치가 있었어요. 그럼 올해 4월 때 장부에 다 쓸 거잖아. 그럼 장부에 2,000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3,000원치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치 팔렸냐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얘가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200원치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 1,300원치는 팔렸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전표 추가를 하면, 죄송해요, 산수를 못했네. 자, 1,800원치 하면 차면에 상품 매출 원가 1,800원 대변에 상품 1,800원이라고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예요, 한 방에. 그럼 이걸 쓰는 이유는 얘 때문인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오면서 돈을 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내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창고에 있는 것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판 게 아니니까. 그럼 내 거가 창고에도 없는데, 창고에는 없지만 내 거인 거는 더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지를 보려고 이거 쓰는 것만 계속 해서 그냥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원재료 저기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젠 우리한테는 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얘예요. 플러스 알파가.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 창고에 실제는 없는, 내 창고에는 없는데 내 거인 거 찾는 거. 이 수식어들을 보고 금액만 쓰면, 이 금액만 쓰면 돼요. 플러스 알파만 더할 게 있다면 더해서.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우리 미착 상품 적혀 있는데 지워도 되겠죠? 자, 미착품이 있는데, 자, 이 미착품은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자, 매입자가 있고 매출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을 건데, 이 미착품이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운송 중에 있는 물건, 이걸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착품을 얘 거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매입자 거라고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이거 두 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자, 매출자가 이렇게 배에 실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이 선적지예요. 선적지. 도착해서 배에 내리는 지점이 도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의미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선적지 이 지점에서부터가 매입자 거란 이야기예요. 매입자 거.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 부분부터가 매입자 거란 이야기예요. 매입자 거.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매출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죠? 어느 게 우리 거다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재료나 이런 걸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내가 매입자의 입장일 거고,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매출자의 입장이 될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봐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은 얘는 운송 중에 있다면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매출자의 재고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주 커요. 왜냐하면 운임비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망하는 게 누구냐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전두엽이 작죠. 노론과 환각이 잘 빠진 종족이죠. 세계에서
탑10이 아니고 탑2에 들죠. 1, 2위를 다퉈요. 근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살잖아. 근데 외국 나가서 노름하고 외국 나가서 마약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한 게 이 조건하고 이 조건하고 물건 사는 입장에서 금액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 리스크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물게 하면 싸고 도착하면 돈 줄게라고 하면 비싸요. 그럼 대한민국은 전부 다 이걸 선택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해상 우리 화재보험에 해상보험 있죠. 그런 거에서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딱 걸면 배 들어올 때 빈배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유연탄 이런 거 싣고 오면 가스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뚜껑 열려 있는데 파도 맞고 불 붙으면 눈에도 안 보이게 싹 사라지고 안전하게 들어오면 돈 많이 받고 이 한국 사람들 그거 많이 하더라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일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하죠. 주로 수입할 때에 선저 찍는 조건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우리 뭐가 좋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지금 시험 목적으로 내 거에 포함해야 될 거냐 아닐 거냐, 그죠? 원재료라면 이 입장이면 내 거, 이거면 내 거 아니고 원재료라면 제품이라면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건 내 거죠. 제품이라면 난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느 게 내 거다가 아니고 상황을 보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적성품을 보면 자, 얘는 위탁품 혹은 위탁 판매라고 하는데 자, 얘는 개념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공장이 있고 물건 팔아주는 기술만 하는 유통회사가 있어요. 우리 홈쇼핑 같은데 홈쇼핑이 공장에서 물건 사와서 파나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걔네들은 물건 파는 기술만 제공하고 근데 자기들 돈 떼일까봐 자기들이 돈 받아서 스스로 빼고 넣어주는 애들이에요. 그게 우리 쇼핑몰이 유통회사인 거예요. 옛날 시절이야 물건 떼와서 팔았지. 지금은 물건 파는 기술만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럼 공장은 물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공장의 입장은 위탁자라고 하는 거고 물건 팔아주는 이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공장이 유통회사한테 물건 주는 건 판매가 아니에요. 얘는 판매가 아니라는 건 유통회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도 얘 재고자산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성품 얘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위탁자의 입장이라면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보냈어요. 그럼 내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 내 창고에는 없지만 제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란 이야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수탁자 입장이에요. 내 창고에는 물건이 있어. 근데 내가 수탁받은 물건이래.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고에서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지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이 우리 시송품 맞죠? 시용품, 시송품 둘 다 쓰는데 자, 얘는 글 안 쓰고 말로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옛날에는 홈쇼핑에 온통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더니 했다가 결과가 안 좋은지 요즘은 그런데 잘 없죠. 근데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하는 그 물건이 시송품이에요. 그럼 써봐라고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결정 안 했으면 아직 내 거죠. 근데 내 창고에는 없을 거잖아. 써봐라고 줬으니까. 그럼 언제 내 거에서 빼냐?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를 시송품으로 보냈는데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인지를 봐서 그만큼은 내 재고자산에 더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 의사 표시 안 한 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된 항목인데 결산에서만 쓸 거예요. 결산에 어쩌다 간혹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2페이지로 가서 자, 할인 애누리 이것들 봅시다.
자, 할인 애누리 차이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깎아준다는 거지, 그죠? 자, 깎아준다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환입, 환출이라는 말은 내가 파는 사람 입장이면 돌려받는 거, 판 사람 입장, 산 사람 입장이면 돌려보내는 거. 환입, 환출은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품을. 자, 그리고 애누리는 깎아주는 건데 물품에 우리 하자가 있어서 감액해 주는 거예요. 감액을 하는 거고, 할인은 약정이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해주는 게 할인이에요. 할인. 그럼 사유가 전부 다 다르죠. 그럼 문제에서 깎아준다면 혹은 금액을 줄여야 된다면 그 사유를 봐야지.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얘 둘이 계정 과목을 섞어 쓰고 얘만 따로 쓰고 있고, 세법에서 수정세무계산서 발급 사유는 얘만 따로 떨어져 있고 얘 둘이는 공급가입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세무계산서에 보면 수정세무계산서 발행할 때 보면 우리 환입이라고 있어요. 반품 받았다. 그래서 수정세무계 발행한다. 근데 애누리나 할인은 감액 공급가입이 변동된 거라서 그냥 같은 공급가입 변동으로 쓰는데, 우리 회계 분계할 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 이 둘이가 붙어 있고, 얘는 매입 할인 매출 할인으로 계정화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럼 위에 계정 과목 성격 가지고 보면, 자 먼저 자산 가지고 보면 재고 자산이니까, 자 우리 재고 자산은 상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죠. 그럼 상품을 우리가 사왔는데 얘를 반품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 깎는 거예요. 하자 있어 깎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여러분 받아보니까 물건에 기스가 너무 많아.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반품할게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냥 40만 원 빼고 60만 원에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눈에 그 기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그 40만 원이 애누리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애누리 느낌 있으시죠? 그럼 그런 애누리나 반품하는 걸 계정 과목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계정 과목을. 자, 할인은 조기 회수로라는 말이 있든지 약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10분의 2, 예를 들어 30분의 n.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신용 조건.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약정 신용 조건이에요. n은 30일 이내에 갚아라. 10일 이내에 갚으면 2% 깎아줄게. 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관습상 30일이었는데 요즘 힘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15분의 n이죠. 외상 매출금 했을 때, 외상 매입금 했을 때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갚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돈이 힘드니까 좀 빨리 갚아주면 얼마 깎아줄게라고 약정을 거는 거예요. 이게 약정에 의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의하면,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10일과 30일 차이 해봐야 20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2% 주면 엄청 많이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신용조건 걸면 무조건 빨리 갚아요. 돈 빌려서 갚아도 이게 훨씬 더 고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물건 돈을 갚는다면 갚아서 할인 받는 걸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 할인. 자, 두 개는 아예 사연이 다르죠. 그럼 우리 원재료를 사서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걔도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럼 얘도 약정에 의해서 원재료도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 다 똑같네.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얘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 얘도 자산의 얘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우리는 관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정 과목은 본 계정의 다음 번호들을 쓰죠. 우리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 109번인 거예요. 받은음이 110번이니까 111번이 받은음의 대손충당금이고, 건물이 202번이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3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도 상품이 146번이니까 얘 147번, 148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가 153번이니까 얘 154번, 155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할인을 치면 예를 들어서 매입 할인이 나와요. 그럼 컴퓨터에 치면 이 두 개가 보이겠죠. 이 두 개가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개가 보이면 여러분이 뭐의 차감 계정인지 알고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자,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자 그랬죠? 이틀 전에 말한 것 같아. 우리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는 증권 할 때 제가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라 그랬죠? 두 번째 거 쓰라 했죠. 자, 이번에도 보면, 자, 우리는 제조업이에요. 원재료 살까요? 상품 살까요? 원재료겠죠? 얘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얘가 두 번째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으면 일단 두 번째가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알고 하면 당연히 다 좋은 거고, 모르겠으면 같은 계정 과목이 있네, 일단 두 번째 거를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원재료 사서 제품 팔잖아 주로. 그죠? 자, 분계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원재료를 사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신용 조건을 걸었다고 볼게요. 그럼 나는 이 안에 갚으면 2% 깎아주겠죠. 그러면 이때 2월 10일 날 나는 이 외상 매입금을 갚아요. 그럼 차변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이제 갚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보통 예금에서 돈을 이체해 주는데 2% 뺀 금액 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98만 원이다라고 보내줄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이 지금 약정에 의해서 깎아줬죠. 그래서 얘를 매입 할인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산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야기가 분명히 무조건 적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원재료였네,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 155번을 선택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차감 계정은 본 계정의 반대쪽에 있어야 줄여주는 성격이죠. 그래서 얘 재고자산 원재료를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분기 이해가시? 얘네들 두 개는 자기 본 계정, 재고자산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하는 김에 그럼 매출도 볼게요. 자, 매출을 보면 얘는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우리는 상품 매출이 있고, 그럼 상품을 샀는데 반품하거나 하자가 있어 깎아주면 매출 환인 및 애누리,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출 할인. 또 제품 매출이 있고, 자, 얘도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자, 얘도 이거의 차감 계정, 얘의 차감 계정, 얘의 차감 계정, 얘의 차감 계정.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얘 계정 과목 성격이 뭐죠? 그렇죠. 수익이잖아. 매출이니까. 얘네들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 앞에는 우리 자산이었잖아. 재고자산 상품 원재료. 그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얘네들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실 그건 세무일급 1호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차감 계정이니까 다음 번호 관습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01, 402, 403, 얘가 404, 405, 406 이렇게 쓸 거예요. 번호가. 그럼 얘도 몇 번째 거 쓰는 게 유리하죠. 우리 전산회계일급, 전산세무일급은 무조건 제품 매출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면 제품 매출의 짝지를 당연히 우리는 선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분리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줄이는데 들어오는 돈이 그거보다 작은 걸 제라고 쓸 거잖아요. 서유에 맞춰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재무회계에서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저렇게 안 하죠. 할인이 일어나도 그냥 부의 표시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쳐도 회계에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원거래가 있었던 거에 취소이기 때문에 순회권호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세금계산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해도 별말을 안 하는데, 이제 그걸 제외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 보시면 52페이지에 어느 쪽이 순회법이라고 이상한 짓 해놨는데, 절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회사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궁금해할까 봐 어떤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매입 할인해 보면 처음에 조건이 10분의 1하고 신용 조건을 걸었죠. 제 위에 있는 표에. 그럼 10분의 1하고 걸어서 40만 원 하면, 우리가 할인 기간에 주게 되면 40만 원에서 2%인 8천 원 빼고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했던 분계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쪽 순회법은 살 때부터 할인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외상 매입금을 잡아요. 그리고 갚을 땐 그 돈만 갖고 하는데, 만약에 할인 기간 안에 못 갚으면 4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신용 조건의 그 할인액 8천 원을 오히려 나는 이자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기간 안에 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 보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해서 고민하고 있으실까 봐. 우리 분계는 왼쪽에 총회법을 쓰지 순회법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도 상대방이 제대로 그냥 할인 기간 안에 주면 외상 매출금 줄인 금액 생각하고 해요. 어느 쪽 보면. 거꾸로 할인 조금 걸었는데도 늦게 오면 그 차익만큼을 이자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이한 형태가 어느 쪽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52페이지 아래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수량 결정, 단가 결정을 볼 건데, 이건 이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재고자산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하는 이유가, 자, 우리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건 기말 수량 곱하기 기말 단가를 할 거예요. 구할 때. 그러면 먼저 수량을 구하고 두 번째 단가를 측정해서 곱해서 기말 재고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먼저 산출하고 단가를 이다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지금 하는 건
수량 결정 방법 그래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좀 우리 책 52페이지 제일 아래 양가로 1번 그거예요. 52페이지 제일 아래에 양가로 1번. 자, 그럼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쓰죠. 자, 우리 가로로 써봐야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T 계정으로 쓸게요. 자, 보면 첫 번째는 계속기록법. 자, 왜냐면 우리 자산 이야기할 때는 원가 회계를 해본 사람들은 자산 이야기할 땐 다 차변 계정이니까 그냥 T 계정으로 하면 차변 계정은 전부 다 기초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이 되는 거예요. 기초 기말. 그리고 얘 매입, 얘가 판매 수량이에요. 지금 제가 수량이라는 글자를 뺀 거예요. 그럼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 기초가 1000개 있었고 매입이 2000개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도 장부에 계속 쓰는 거예요. 봤더니 1400개를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1600개 남았다는 거 알겠죠? 1600개인데 실제 세어봤나요? 1400개 팔렸으니까 1600개 남아있겠지라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얘는 실제 값이고 얘는 추정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기록법의 방식이에요. 몇 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실질재고 조사법은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기초하고 매입 사와서 수량 보고 쓰는 건 항상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은 판매자가 서로 세는 게 아니고 구매자가 세는 거예요. 서로 물건 넘길 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판매자가 한다고 하는 이유가 구매자가 합의고 전달자는 빨리 주고 가야 돼서 그 상황을 보신 분 있으시면 구매자가 보이는 쪽에 쫙 진열해 놓고선 전표 주고 맞는지 계속 해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갈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가 술은 다 세고 상거 창고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자가 100개예요. 근데 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98개야. 그럼 2개 빠졌는데요. 그럼 아까 100개인 거 보고 확인하고 싹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말하면 할 말 없겠죠. 그래서 물건 수는 구매자가 세는 거지 판매자가 세는 건 당나라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는 판매할 때는 신경 안 써요. 그냥 가지고 나가든 말든 하다가 기말에 몇 개 있는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인을 세는 방법이 실질재고조사법인데 봤더니 1400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판 거죠? 1600개 판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창고에 센 거잖아. 그래서 얘가 실제 값이고 얘는 추정 값이라는 거예요. 몇 개 팔렸겠지. 판매 수량을 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실무에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렇죠. 둘 다 쓰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쓰긴 쓰는데 매번 세기 힘들잖아.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루 나 잡아서 재고조사자라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그렇죠. 혼합법. 다른 말로 병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혼합법 이 병행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실제 값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실제 값으로만 쓴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럼 지금 기초, 기말, 매입 있을 때 판매를 왜 안 써? 판매 이렇게 하면 평소에 이것 때문에 이 실제 값이 여기에 1400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날 잡아서 얘를 실제 봤더니 얘가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1400이에요. 1000개 있었고 2000개 있는데 그럼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죠. 차이 나는 이 200개 이걸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그죠? 혼합법을 쓰는 이유가 몇 개 없어졌는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개 없었는지 찾으려고 우리가 실지 재고 혼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감모 손실을 분석을 위하여 혼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감모 손실이라는 건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어떤 감모든 간에 중요한 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자산이. 지금 없어진 게 재고 자산 이야기하고 있잖아. 감모 손실은 어떤 감모 손실이든 간에 자산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평가 보지 말고 넘어가서 뒤에 쪽 보고 갑시다. 56페이지에 감모 손실 회계 처리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상품 가지고 보면, 자, 이번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이면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매출 원가 혹은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금액으로 쓰면. 수량이면 판매액, 판매 수량, 금액이면 매출 원가 그렇게 되겠죠. 팔린 수량의 금액 빼면 매출 원가지, 팔린 거의 원가.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글자만 수량에서 액으로 바꿨지. 자, 얘 1,000원이고 2,000원치 있었다라고 볼게요. 2,000원치 사왔다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가 그거야. 우리 앞에 말했던 제가 결산. 지금 맞아, 이 말 안 했구나. 56페이지 양가로 1번하고 지금 보는데 2번도 볼 건데, 방금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야기한 거는 이론 이야기고, 지금 이거 보는 건 우리 결산 이야기예요. 실기. 결산 실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앞에 제가 기말 재고 자산 쓰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1,400원이라고 쓰면 컴퓨터는 1,600원이라고 해서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1,600원, 대변에 상품 1,600원 이렇게 써줄 거라 그랬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걸 자동 결산할 때에 입력을 할 거잖아요. 이 금액을 실제 있는. 그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는 원리다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 걸 봐야 그 다음 게 당연히 이해가 가는 건데,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가지고 제가 다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혼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1,400원, 1,4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이 2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 감모 손실로 우리는 정상 감모 손실이냐 아니면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자,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어떻든 간에 지금 얘는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든 감모 손실은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들어오는 거 없잖아. 그죠? 지금 200원치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자산 유출인데 들어오는 거 없으면 비용이에요. 그럼 둘 다 비용 처리할 건데,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원가성이 있는 손실이고 얘는 원가성이 없는 손실이죠. 이런 거예요. 올해 여름에 가물었대. 홍수가 났대. 그래서 배추 농사가 망했대. 그럼 김장할 때 김치 비싸게 있구나 생각하죠. 그게 정상 감모 손실이에요. 그렇게 없어진 배추가. 그런데 TV 봤더니 배추 실은 트럭이 사고가 나서 배추가 엎어진 게 보여요. 그거 보고 김장할 때 배추 비싸게 있구나 생각하나요? 그게 비정상 감모 손실인 거예요.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이상하게 없어진 거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얘네들은 우리는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비정상 감모는 인정 못하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둘 다 비용 처리할 건데 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비용 처리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얘는 매출 원가고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매출 원가 얘도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영업비용 처리할 거냐 영업외 비용 처리할 거냐 계정 과목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00원치가 있는데 이 없어졌는데 자, 정상 감모 손실은 대변에 상품 200원치가 없어졌다. 차변에 원가성 있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 200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얘는 대변의 상품 200원,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분계 가지고 좀 볼게요. 분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얘가 1,400원치 팔았다 하더라도 1,400원이라고 하면 얘가 1,600원을 매출원가로 분계를 해주죠. 그죠? 그냥 얘 1,400원치 있다라고 실제 재고했으면 1,600원을 해주니까 200원을 이 분계를 얘가 그냥 해주네. 지금 이 앞에 내가 지웠던 분계가 1,600원으로 분계해줬잖아요. 이 분계였잖아요. 그럼 실제는 1,400원치 팔았지만 200원까지 합쳐서 1,600원으로 합쳐가지고 분계를 한 번에 다 해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이해갔어요? 예? 지금 원래 얘가 1,400원치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1,400원이라고 그냥 써두면 분계를 앞에 1,600원으로 분계해준다고 썼잖아요. 그죠? 이 앞에 썼던 분계 우리 계산할 때 1,400원이었으면은 1,600원으로 분계해준다고 썼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 말은 내가 딴짓은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이 200원치를 매출 원가로 분계를 같이 이 200원도 합쳐가지고 분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산으로 하는 회계에서는 얘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회계 처리할 필요 없이 여기에 그냥 실제 재고액만 쓰시면 돼요. 그럼 실제 재고액만 쓰면 감모 손실까지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실제 재고액을 써야 돼요. 무조건 얘는. 근데 지금 실제 재고액을 쓰면은 얘가 1,600원으로 분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1,600원으로 분계 안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결산 자료 입력에 1,400원 쓰면 얘가 1,600원에 분개해 버리니까 200원을 며칠 원가로 분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계산하기 전에 항상 수동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1,400원 쓰기 전에 먼저 이 분개를 수동 계산을 12월 31일 날 하면서 이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거는 거예요. 그럼 재고 자산이 다른 계정 과목 이걸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대체라는 건 다른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계산 자료 입력을 딱 열면 쓰기 전에 바로 위에 타계정으로 대체 200원이 적혀 있어요. 계산 자료 입력을 딱 열면 이 분개를 하고 들어가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1,400원치 있어요 라고 쓰면 우리 컴퓨터는 그럼 너 딴 데 200원치 쓰고 1,400원 남아 있으니까 1,400원만 매출 원가로 분개하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이 재고 자산을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 거고, 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 안 하는 이유가 가만히 둬도 매출 원가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만, 그래서 문제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산 문제를 보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네, 재고 자산이. 그러면 일단 수동 계산 해놓고 자동 계산 들어가는 거고, 감모 손실이 있는데 정상 감모래.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떻게든 자, 감모 손실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쓴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봅시다. 53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거 말고 또 있나? 제가 방금 본 건 우리가 컴퓨터가 켜져 있었으면 실기 가지고 풀어놓은 본인이 두드려 보면 바로 뭔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버스 지나갔어요. 견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다음번에 할 때는 미리 제가 컴퓨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나갈 때는 컴퓨터 켜놨다고 할게요. 컴퓨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 설명할 때 반영되는 걸 보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마 떠들어도 뭔 소리인지 느낌 별로 없죠? 그죠? 그랬어요. 일단 내일 제가 컴퓨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컴퓨터로. 아니면 조금 이따 컴퓨터 이따 아니면 방금 말했던 컴퓨터로 보시게 컴퓨터 일단 버튼 누르 켜보세요. 그럼 좀 켜보세요. 켜놓고 지금 딴 거 하고 있다가 컴퓨터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눈에 보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켜지는 동안 단가 결정 방법 봅시다. 자, 이번엔 단가를 결정하는 건데 얘는 이론이에요. 이론용으로 쓸 건데, 자,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 개별법이라는 것 사올 때마다 얘를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얼마짜리 물건을 사왔는지를 일일이 하나씩 쓰는 방법이에요. 53페이지 양가로 2번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적혀 있는데 얘가 우리 시험하고 저에게는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원칙은 개별법이라는 건 사올 때마다 얘를 얼마에 사왔다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그럼 팔렸을 때에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살 때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죠.
덩치가 크고 몇 개 안 파는 곳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써요.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들어온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지 지금 팔린 게 언제 들어왔던 건지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US 갭은 이거 하나만 써요. IFRS는 이거 말고도 몇 개 쓰지만. 자, 그럼 선입선출법 말고 그 다음이 가중평균법. 자, 가중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어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다가 팔렸으면 팔리기 직전까지 평균값이 팔린 거다라고 계산하는 거고, 총평균법은 그런 행동 안 하고 기말에 한 방에 1년 동안 얼마치 사왔지 몇 개 사왔지 나누기 n분의 1 해서 팔린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 남은 개수의 그 금액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자, 그럼 얘 둘이는 자, 이론, 제가 다 이론이라 그랬죠. 재고 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살 때마다 평균 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거면 장부에 계속 기록해야지 현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 기말에 한 방에 다 몇 개 남은지 개수하고 다 세워가지고 그걸로 평균화내어서 그 평균 가격 가지고 그냥 팔린 개수 곱하기 남은 개수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사실 이게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그래서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그냥 1년치 사온 걸 다 평균 내버리잖아요. 뭐 비쌀 때 사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온 금액 정해져 있는 거고 사온 개수 정해져 있어서 이익 조작이 가장 낮은 방법이 총평균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방법, 허위선출법. 허위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53페이지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장점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죠. 그러면 최근에 산 건 남아있잖아. 선입선출법은 최근에 산 거는 내 기말재고자산 남아있겠죠. 그래서 얘 장점이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대응되는 원가도 따라서 상승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방식 되는 게 물량 흐름하고 일치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반면에 자, 우리가 안에 있는 이 후입선출법은 단점이 기말재고자산이 옛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초재고자산은 영원한 기초일 수도 있어. 계속 사오면.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대응 원가가 최근 금액인 거예요. 이번에 사온 게 지금 사왔어요. 팔리면 지금 방금 사왔던 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적합하다는 건데, 얘가 최고의 단점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제일 안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산 걸 먼저 팔렸다고 지금 팔렸다니까. 그럼 얘 단점 중에 하나가 물가가 상승하면 옛날에 산 거는 싸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면 옛날에 산 건 싸다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산 게 팔렸다고 대응 원가가 되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는데 왜 안 좋을까? 왜냐하면 법인세를 많이 내거든. 그래서
단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점이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매출 원가가 작아서 그런 거고, 기말 재고 자산이 작으면 매출 원가가 크니까 이익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자, 제가 기초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자산이 있죠. 그러면 자,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얘가 당연히 매입일 건데, 자 보세요. 그냥 다 천이라고 봤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을 내가 높여서 120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800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매출 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은 높아질 거잖아요. 아니, 원가가 높으면 당연히 이익이 작은 거 아니야? 얘들이 반대로 가야지. 왜냐하면 얘들이 합친 게 얘거든. 원가 이익 합친 게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는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사와서 팔면 이익이 작은 거고, 싸게 사오면 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원리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건 얘가 지금 높으면 얘가 높아지고, 그럼 반대로 기말 재고 자산을 낮게 쓰면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익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왜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이익이 많이 나오냐고 걔한테 계속 뭐라면 사장님하고 이야기 한 20분 하다가, 원래 그런 거예요. 짜증나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 말고 거래처 사장님인데 하면, 왜냐면 자기는 기말 재고 자산이 많은데 그럼 많이 안 팔렸다는 건데, 그러게 내가 수량은 똑같은데 금액만 틀린 거잖아요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원리는 이 원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익은. 그럼 매출 원가는 반대로 움직이죠. 매출 원가는 이익과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자, 지금 제가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거 규칙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시간만 날리니까. 규칙이,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하면 기말 재고 자산 그리고 매출 총이익 혹은 당기 순이익, 그런 것들은 얘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호입선출법, 이렇게 순서로 크게 나올 거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반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이총후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선이총후. 근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마지막 매출한 후에 매입이 없으면 둘이가 결과값이 같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물가가 하락을 하면 얘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매출 총이익은 선이 총후 이렇게 될 거고, 매출 원가는 선이
유통 후. 이렇게 그냥 정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가. 그럼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한 개만 기억하면 돼. 그냥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자산은 선의 총우 이 순서대로 얘가 크더라 해두면 얘는 같은 방향이야, 얘는 반대야. 그리고 물가 하락하면 정반대더라. 이거는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개만 딱 틀 잡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회계의 보수주의라는 게 뭐죠? 회계에서 보수주의. 우리 정치적 보수주의는 뭐 진보든 보수든 다 사기꾼들이고 저는 싫어하고 정치는. 회계 보수주의는 아주 좋은 거죠. 회계 보수주의는 얘는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안정성을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안정성 보수주의를 따르는 회계를 한다는 건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쪽 안 볼 거니까 이쪽에 써드릴게요.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얘는 회계 기준 안에서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은 낮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산은 낮게 부채는 높게. 우리 개념체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한번 이야기했죠. 그게 보수주의인데 기업의 안정성인데 그때 제가 연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걸 끌고 오냐면 여기서 안정성 이야기 나올 거거든. 이런 시험에.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 생각해 보면 자, 자산은 낮게 보여주는 거죠. 제일 낮은 게 후입선출법이네. 이익도 낮게 보여주는 거죠. 후입선출법이네. 비용 높이 보여줄 거죠. 매출원가. 제일 높은 게 후입선출법이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안정성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다 부합되는 게 후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럼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 선입선출법인 거예요. 물가 상승하면 우리 돈 진짜로 실제로 많이 버는 곳이 어디죠? 선입선출법이 많이 벌겠지. 그죠? 그럼 많이 벌었다는데 사실은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100만 원치 재고가 있는데 언제 사왔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얼마 치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결국은 이번만 하고 사업 끝낸다 그러면 100만 원치 팔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올해 많이 팔린 걸로 많이 이익이 난 걸로 뻥튀기가 될 뿐이지. 그죠? 예를 들면 얘 똑같은 100만 원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옛날에 싸게 사온 것 가지고 30만 원이 원가가 된 거고 얘는 지금 70만 원이 원가가 된 거예요. 내년 되면 뒤집어지겠지만 올해 입장에서는 얘가 30만 원이나 말하지만 얘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54페이지에 보시면 54페이지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위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선의선출법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낮고 매출 총이익은 높고 단기 순이익은 높고 현금 유출은 높고 근데 기업의 안정성은 낮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자 보이시나요? 지금 그 말이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왜 안정성이 낮다고 표현했는지 이해가시죠? 이익을 높이 계산하니까 똑같이 번 건데 사실은. 그죠? 자, 추정률에 의한 거는 그냥 이 부분만 보세요. 제가 이론에만 나오는 거니까 크게 깊이 안 가는 거예요. 55페이지 위에 보시면 니은에 소매제고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55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소매제고법. 이걸 매출가격환원법 혹은 매가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억만 해두세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그 정도까지만 나오니까. 자, 이건 55페이지 위 니은 기억 니은 띠끌리한테 니은 동그라미 소매제거법에 유통업에서 종류가 많은 곳에서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방법이 유통업에서 쓰는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편의점에 물건 종류가 몇 개일까요? 저는 편의점이 백화점 같아. 종류 엄청 많죠. 100개 넘는 상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트에 과자를 사와요. 자, 예를 들어 새우깡 매일 사올 때마다 금액이 똑같을까요? 아니 마트가 그 업체에서 사올 때 음식입니다. 사올 때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 10박스 받을 때 금액 틀리고 20박스 받을 때 금액 틀리고 30박스 받을 때 금액 틀려요. 한 번 사올 때.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옛날에 하나로마트 점장 했었거든. 아니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르바이트 했는데 우리 점장님이 횡령으로 잡혀가는 바람에 할 사람 없어가지고 장장님이 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좀 했었는데 돈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근데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10박스 받으면 한 박스를 서비스로 줘요. 근데 20박스를 받으면 3박스를 서비스로 줘요. 이게 들어오는 가격도 낮은데 박스 서비스로 주는 한두 개 박스 주는 것도 금액이 틀린 거야. 근데 똑같은 새우깡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얼마에 사온 거라고 계산을 못 하겠죠? 바코드 뜯으면 다 똑같은 바코드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건 과자 한 종류를 말했는데 마트에 있는 모든 종류가 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거는 원가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총 사온 금액의 원가가 예를 들어 총 사왔더니 100만 원치를 사왔어요. 그럼 그 다음 뭐 생각하냐면 이거 다 팔면 얼마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률 원가율 생각해서 그럼 다 팔면 매출이 200 하면 얘가 다 팔면 2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얘 생각했을 때에 원가율이 50%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판매 매출을 예를 들어서 150만 원치였어요. 150만 원치. 그러면 이제 매출 가능액이 얼마죠? 200만 원치 다 팔면 200만 원인데 150만 원 팔았으면 매출 가능액은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얘 원가율이 50%를 했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25만 원치 있다라고 거꾸로 치고 가는 게 이 방법이에요. 기말 재고 자산 이게 재고 자산이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얼마치 재고 자산 금액이 있다는 걸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다 팔았을 때 얼마냐 원가율이나 혹은 거꾸로 이익률을 붙여놔요. 사올 때 금액에다가. 그래갖고 팔고 나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게 그럼 재고 자산 얼마치 남아있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똑같은 편의점이 있는데 그 콜라나 이런 것들은 판매 가격이 안 적혀 있죠. 그럼 가보면 똑같은 편의점 같아도 1, 20원 싼 데가 있어요. 어느 곳이 싸냐면 규모가 큰 데가 싸요. 근데 왜 규모가 큰 데가 싸냐면 규모 큰 곳엔 원가율이 낮은 불량식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거든. 근데 전체 이익률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퍼스가 전체 물건의 이익률에 금액을 치기 때문에 몇십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불량식품이 많은 곳일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물건들이 가격이 싸요. 그쪽에서 그 이익률을 높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상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몇십 원이 싼 게 거기에서 퍼스도 이 방식으로 원가 산정해서 거꾸로 원가율이 아니고 이익률을 상정해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유통업에서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계산하는 거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말고는 우리나라 시험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재고자산 이제 다음 평가 손실로 넘어가서 56페이지로 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보다 재고자산 평가라고 해야 되겠죠. 자, 재고자산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죠. 저가법. 자, 방금 제가 글자 쓰면서 딴 생각한 게 우리가 컴퓨터를 켰는데 감모 손실을 보여줄 것인가, 얘를 설명할 것인가 두 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거 합시다. 컴퓨터야. 네, 저와 같이 봐도 되니까. 저가법은 저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취득 원가, 장부 가액하고 그리고 공정가액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글로 우리가 인식을 할 거라는 게 저가법이에요. 그런데 이 공정가액이 우리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사용하는 거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쓰는 거예요. 이걸 공정가액으로 쓰는 거예요. 자,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얘는 이거예요. 판매 가격에 판매 비용 뺀 거. 비용 뺀 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순실현 가능액. 그럼 순실현 가능액을 공정가액 보는데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는 뭐냐면 이걸 지금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와야 되냐. 이걸 공정가액으로 보는 거고 제품이나 상품은 얘를 팔았을 때 실제로 얼마를 실현할 거냐 그거예요. 그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그럼 이 금액하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게 저가법인 거예요. 얘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락분은 전액 인식하고 상승분은 취득 원가 한도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도대체 이게 또 뭔 소리야? 그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취득 원가가 1,000원이고 장부에 1,000원 적혀 있는데 얘 공정가액이 800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인식하죠? 800원이라 인식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봤더니 또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얘가 500원 됐어요. 그럼 얼마를 인식하죠? 500원으로 인식할 거예요. 작은 금액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이거 할 때 마이너스 200이라고 인식했다가 이 다음 또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300을 더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니까. 근데 그 다음 되어서 1,000원이고 얘가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얼마로 평가해야 되죠? 작은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저가법은 작은 금액 두 개 중에 그럼 1,000원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500원이었는데 얘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00원이라고 했어요. 다음 봤더니 얘 1,000원이고 얘가 1,500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평가해야 되죠? 저가법이니까 낮은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따로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 보시면 하락분은 전부 다 인식하는데 상승분은 많이 올라가더라도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말 이해 갔나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 미인하면 그렇지 하는데 막상 이걸 적어놓고 보면 느낌이 팍 안 꽂히죠, 그죠? 잠깐, 근데 왜 이런 짓 할까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자하고 자, 이것만 하고 분개하면 오늘 또 50분 넘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50분까지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즐겁게 헤어집시다.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가 10년간 열애를 했어요. 자, 이 여자가 외부 이용자예요. 자, 10년간 열애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프로포즈 하면서 이 여자한테 나 사실은 그 대학교 보내야 될 동생이 10명이고 1년에 제사가 20번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뭐라고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왜 진작에 말 안 했냐 그러겠죠. 그죠? 10년간 사귀었다는 그 기간 동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좋은 건 바로바로 말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10년간 사귀었는데 결혼하면서 나 사실은 재벌 3세야, 나 이재용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너 왜 이제 말하니 라고 말할까요?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구나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귀고 있을 때 말했으면 이 여자는 뜬구름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안 좋은 사건은 외부 이용자한테 그때그때 바로 보고하고, 올랐다 좋은 일 실현도 안 됐는데 말하지 말고 팔리면 어차피 이익으로 될 거니까 그냥 올랐으면 사온 금액만 두지 오른 거는 떠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게 저가법에 쓰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실현됐을 때 그때 내거 될 거잖아요. 근데 왜 평가만 하면서 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뜬거는 잔소리 하지 말고 일어났을 때 이야기해도 빨리 미리미리 말 안 해도 혼 안 낼 거라는 거예요. 얘는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건 외부 이용자한테 그때그때 보고해줘라. 그게 저가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이용자한테 이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 그럼 그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그때그때 즉시 보고를 해줘야 적시성이 맞을 거고, 근데 그걸 우리는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신혼 보유 손익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외부 이용자는 혼을 안 내겠죠. 그게 이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분개하는 거는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이 분개하고 나면 이제 내일 즐거운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유형자산 하면 재밌어요. 자, 우리 컴퓨터는 제가 켜자라고 했는데 내일 재고자산하고 계산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제가 화면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비대면 수업한다고